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 각각이 신고가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너무 늦은 것인가 하는 포모가 발생할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눈높이를 조금씩 더 올리는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보면은 아직까지 상승의 끝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양시장은 왜 오늘 오르고 있을까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지난주 8만 원 선을 오랜만에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지수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동향은 이렇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지수 상승세가 오늘도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지난 주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3,400선 중반에서 그 위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 규모를 보면요. 확실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째 주가 가장 많이 샀고 셋째 주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외의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 점점 외국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종목별로 희비가 살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줄 하나 더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장에서 좀 엇갈린 주도주 움직임, 그러니까 코스피가 둘째 주에 5% 그리고 셋째 주에 1.5% 올랐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가 지지난주에는 정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했죠. 2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8% 단기간에 30%대의 주가 수익률을 SK하이닉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그 절반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장 보면은 그리고 이번 주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덜 오른 만큼 더 올라갈 그 가능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HD현대중공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은 쉬어가는데 또 보면은 이번 주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와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가 주춤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기 저점 매수에 또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HBM3 퀄테스트 관련해서 지금 통과 과정에 있어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3는 3고 이제는 4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10만 원 위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8만 원대였었던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올려잡는 데는 HBM3도 있지만 D램 관련해서는 현재 범용 D램의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서 그 생산량을 최대치로 올린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지금까지는 이제 학습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영역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호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SK하이닉스가 40만 닉스에 먼저 도달할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먼저 도달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에서 수급이 일단은 외국인의 큰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외국인의 향방도 과연 이 가운데 조금 빠지면서 SK하이닉스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로 꾸준히 유입되는지 여부를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어제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죠. 주말 사이에 알테오젠은 FDA 승인 소식이 결국에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뉴스 기사 보자마자 월요일 날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10% 이상의 안팎의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지 FDA 승인이 뭔지 보면요.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 전환의 FDA 승인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 내용을 보면요. 이게 1, 2분 내에 투약이 가능한 제형의 주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30분 정도 정맥 주사를 맞는 그런 것을 1, 2분 내에 바로 효과를 낼 수 있게 바로 주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니까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투약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FDA 승인을 엄청나게 기대했던 만큼 앞으로 키트로다에는 이 머크의 파트너사인 알테오젠을 개발한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이 로열티 수입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테오젠의 향후에 대한 실적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눈높이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젠의 행보는 지금 수준이 아닌 저 위에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뭐 각각 다 많이 제시하는데 뭐 7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 등의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바이오주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투자를 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인데 워낙에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꺼려진다. 가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한 종목을 꼽아서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ETF라도 하나 사두세요라는 말씀을 주간 내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바이오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ETF 잘 확인하셔서 또 그 안에도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두산그룹주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룹주 얘기할 때는 이전에는 삼성그룹주 얘기 그리고 그 전에는 한화그룹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두산그룹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산 그 지주회사도 워낙에 자기의 자체적인 사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에 있어서 사실 오늘장 또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말 사이에 미국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 영향도 일부 좀 받고 있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로봇주에 있어서도 훈풍이 지금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미국의 로봇 시스템 기업인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로봇 시장에 조금 더 가까이 도약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미 판매 기회를 이를 통해서 확대하게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하드웨어 그리고 이 원엑시아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내겠다. 사실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누가 만들어낸 것처럼 계속해서 오랜 기간 횡보를 보여왔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과 함께 조금씩 더 올라갔고요. 오늘은 정고점을 뚫어내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관련한 자회사 기업들의 실적도 그리고 향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엔비디아 향 관련한 매출이나 사업 영역이 워낙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를 뭔가 하나 꼽기가 어렵다면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뭘 골라야 할까? 나는 뭔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같이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높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의 이슈가 계속해서 있느냐 여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 편입 종목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시그널 때 오늘 헤드라인 10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승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미국 시장 보면서 이번 주 차별화를 전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페드가 금리를 25bp 인하를 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단기 랠리 속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되어 있는 PCE 등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차별화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인데요. M7 주가가 버블 우려에도 지금 AI 모멘텀과 실적 개선에 대한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HBM 수요나 D램 낸드 쪽에 있어서의 가격 동향이 반도체 업종과 또 외국인의 수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해보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관세 관련한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문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 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한미 협상, 이게 관세 협상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한미일 외교장관이 20일 뉴욕에서 회동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사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를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도 있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에 올 예정인데요. 북미 간의 깜짝 회동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염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2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련해서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다라고 하죠. 전 국민 90%, 10%는 받지 못합니다.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기업 얘기를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했었던 삼성전자 오늘 장중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서 고점을 더 높이고 있죠. 장중에 4% 넘게 본주가 올랐고 우선주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도 4.77%, 고점을 더 높이면서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입니다. 83,6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콜테스트 통과 HBM4 아니고요. 일단 3입니다. 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일단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HBM 쪽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는 시작이지만 앞으로 2026년에는 관련한 점유율이 36% 가까이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IT, 전기전자주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강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 이 가운데 중소형 IT, 전기전자 업종에 전반적인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오름세가 전기전자 부품 또 기판 업종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IT 투자에 대한 사이클 회복 그리고 양호한 실적 전망 여기에 더불어서 M7의 강세가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IT 업종의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 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테오젠 이야기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이전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FDA 승인 소식과 함께 급등세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6%대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주가가 밀렸는데 장 초반에는 52만 9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현재는 50만 4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대에 갇혔었던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렇게 50만 원 선을 단숨에 넘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드 SC에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인 ALT-B4를 적용해서 FDA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트루드 SC는 IV 그러니까 정맥주사 제형을 SC 피하주사로 전환한 제품으로 승인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서 9월 말 출시가 현재 예상이 돼 있는데요. FDA 승인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과 또 로열티의 수익 기대가 커지면서 알테오젠의 4분기 실적과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어서 9번째 소식은 넷마블 소식입니다. 3, 4분기, 3분기에 있어서의 깜짝 실적을 기대한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됐나요? 현재 66,2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게임 중에 뱀피르라는 게임이 장기 흥행을 하고 있고 킹오파 AFK와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넷마블은 신작과 그리고 글로벌 확장, 비용 효율화로 연속적인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면서 연말에 대형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대, 지금 1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소셜미디어 틱톡에는 참 재미난 영상들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캐대언 열풍이 정말 K푸드 쪽에서는 정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파전을 직접 만드는 장면의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파전은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그 드라마 임윤아 씨가 주연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포근의 셰프라는 곳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합니다. 포근의 셰프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최근에 넷플릭스 비영어 쇼 주간 정상에 오른 이 드라마에서 고추장 버터 비빔밥, 시금치 된장국, 오골계 삼계탕 등을 만들고 맛보는 장면들이 외국인들로부터 하여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 뭐 고추장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관련 수출이 얼마나 또 많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도 주가의 또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시그널10 10가지 헤드라인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잠시 후 체크해 보시죠. 네,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8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와, 삼성전자 이거 주가 맞아요? 이거 실화예요? 0.86% 지수가 오르는데 삼성전자의 몫을 지금 다 지수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3,473포인트 선까지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 삼성전자가 5% 이상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83,000 지금 800원, 오늘 83,900원이 장중 고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주춤했었던 파란불 켰었던 주가가 지금 0.3%대로 상승 전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핵심 확인해보고 전략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아테나 자산관리자분 이민우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좋네요. 네, 시장이 좋네요.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양시장에서 딱 대장들이 형님 먼저 갈게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개인만 매도를 하는 양상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그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내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수세가 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계속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형주, 대장주 각각 그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장주들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8만 전자를 바로 넘어서면서 지금 뭐 끊임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8만 전자가 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만 전자를 훨씬 더 넘어섰고요. 지금 네. 잘하면 이게 뭐 그 9월이 가기 전에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8만 전자 넘어섰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사실 고점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가는 것까지는 아직 굉장히 먼 길이 남았다.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고점이 88,800원, 지난 2024년 작년에 7월에 기록했었던 가격대이고요. 또 그 전까지 더 올라가자면 2021년에 그때 당시에 우리 다들 10만 전자를 외쳤었던 거 기억나시죠? 1월 11일에 96,800원 선까지 삼성전자는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난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봤었던 9만 전자를 이번 달 안에 볼 수 있을지 한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대표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항상 포모도 있고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좀 포트 비중을 줄일까, 주식 비중을 줄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시기에는 지금 포트 비중을 줄여야 될 시기일까요?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일까요? 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이 이렇게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항상 투자를 투자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 투자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절대 자기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자기 감정을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격언이 그런 게 있어요. 그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과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하락 장세 뭐 어떻게 보면 버블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투자 시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확실하게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그 금융자산의 100%를 다 여기다 이제 투자 자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도망을 가야 된다 무조건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가장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 올라타서 무조건 다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장이 올라갈 때는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주요 종목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을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동성 장세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장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중앙은행의 정책이 바뀐다거나 정부 정책이 바뀐다는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그 연준에서의 그 금리 결정이 일단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드는 속도는 굉장히 늦지만 뭐 지난주에도 금리를 낮췄고 올해도 2번 더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좋은 요인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걸 계속 그렇게 좋게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적 요인에도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급적 요인을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의 향방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가 그 환경에 있어서는 사실 환율도 우리가 늘 보잖아요. 네, 예. 환율 흐름 보면은 어떻게 좀 살만한 그런 분위기일까요? 네, 환율이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지금처럼 일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1,400원 안팎에서 뭐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 뭐 그 우리나라 이제 외환당국 말하자면 이제 한국은행이 여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약달러를 그 기조를 가겠다고 했지만 전혀 약달러로 가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환율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호적 환경에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까지 어떤 환율의 어떤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좀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외국인 수급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까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외국인 수급의 동향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키워드 보면서 한 가지씩 또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지니어스법, 두 번째 키워드 2차 소비 쿠폰, 세 번째 국산 양자컴, 네 번째 원전 대규모 투자, 다섯 번째는 뜨거운 반도체, 항암 주사, 전기차 최고 기록, 자율주행 활성, 아이폰 판매 호조, 소액 결제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항암 주사. 항암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내용을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시가총액 1위 종목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의 주가의 강세의 배경은 그동안 기다렸었던 FDA 승인. 사실 이 내용이 좀 더 빨리 들려온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이거는 예상보다 더 빨리 나왔는데 사실 그 머크가 만들었던 그 키트루다라는 그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다 뭐 아시다시피 투자자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내용대로 지금까지는 다 정맥 주사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근육 주사, 뭐 엉덩이 주사라고 얘기하는 SC 제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FDA에서 뭐 승인이 났습니다. 이 승인이 났으니까 남은 거는 보험사에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주사를 맞더라도 보험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퍼질 수가 있는 거죠. 항암 주사를 맞게 되면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게 이제 근육 주사를 맞게 되면 SC 제형 같은 경우는 뭐 1, 2분이면 뭐 3, 4분 이렇게 끝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알테오전에 기술 플랫폼이 머크뿐만 아니고 다른 데로 확장이 되겠는다라면 그게 이제 뭐 단순한 어떤 이 키트루다라는 한 가지 제형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른 어떻게 면역 항암 주사뿐만 아니고 다른 걸로도 확장이 가능하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확정된 거는 사실 머크의 그 키트루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 SC 제형 키트루다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 되게 오래된 내용입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고 여름부터도 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열 국면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거를 좀 관찰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트루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SC 제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향후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미국에 FDA 통과했으니까 보험사에서 미국의 그 보험사에서 이거를 적용해 주겠다. 네. 이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일단은 이 지금 키트루다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면역 항암 주사라는 게 예전에 기존에 있던 항암 주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암 환자들에 대해서 덜 타격을 주면서 신체적인 어떤 건강에 덜 타격을 주면서 실제 효과가 더 크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확장성이 좀 큰데 실제 시장 규모는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제 알테오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매출 부분에서의 실적 효과가 좀 더 있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앞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유럽으로도 확장이 된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목표 주가를 사실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려잡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한데 예. 우리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알테오전의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매출의 상승에 따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시는 가격대가 예. 있으신가요? 제가 다른 곳에서 네. 이걸 한번 말씀드린 거를 이미 터치를 해갖고 그래요? 예, 이미 터치를 해서 이미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재료가 한번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옆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옆으로 좀
조정은 아니고 그 누르는 국면을 좀 갖고 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번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소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다 받아서 한 번에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너무 따라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주가가 누릴 수 있다. 그런 거는 눌러갈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좀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죠.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시장에서 계속 이것만 기다린다 하는 게 있었으니까 셀온에 대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예, 그런 예. 상황에서 향후에 예, 예. 알테오젠을 바라봤을 때 뭐 9월 이후에 네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에서 그 SC 제형에 있어서의 로열티가 얼마나 찍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예. 또 다른 영역의 주가가 그렇죠. 보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는 또 새로운 국면이 되는 그쵸. 거죠. 예, FDA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그 IP에 대한 그 라이센스 비용으로 실적이 잡히는 거는 네. 또 다른 국면이기 그때 때문에 되면 또 더 신빙성 있게 주가의 퍼포먼스가 예, 달라질 것 그렇죠. 같아서.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분기마다 성장세가 찍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퍼포먼스, 다른 밸류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테오젠이 지금 일단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바이오는 숫자로 확인하기 참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알테오젠이 그 관련한 로열티의 숫자가 얼마나 찍히는지에 따라서 그 주가의 레벨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뜨거운 반도체. 삼성전자 너무 뜨겁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를 사고 싶더라고요. 네네. 이거 사셔도 돼요. 포모가 너무 왔어요. 네, 사셔도 됩니다. 사도 예, 돼요? 예, 사셔도 됩니다. 네. 사셔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앵커님과 방송하면서 이 상승세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 하이닉스가 더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달쯤 전에. 네, 그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상승세가 더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엄청난 그 악플에 시달렸었는데 실제로는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거는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그 지금까지의 그 눌림세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을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긴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일단 그 기술 기업이나 뭐 기타의 그 산업 부분에서의 투자 부분이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뭐 투자를 하지 않았던, 뭐 투자를 보류하고 있던 부분에 약간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던 추세에 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디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그 영상 그 사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젠슨왕 CEO와 이재용 회장이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그런 모습과 함께 콜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엔비디아에 드디어 그 HBM을 납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그동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드디어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 타이틀에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11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고점 9만 6천 원 정도를 뚫는 게 이제 목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통과했던 부분은 HBM3를 통과한 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맞추고 있다는 그 차세대 이 AI 반도체에 예상을 하고 있는 HBM4랑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좀 있고요.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려 있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그 디램 가격 상승 부분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거,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 8만 원대로 올라온 거는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계속 올라올 것인가,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8만 원대 일단 안착한 다음에 여기서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찰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0만 전자 먼저 갈까요? SK하이닉스가 40만 닉스 먼저 갈까요? 제가 요새 이 질문을 나오시는 분마다 여쭤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신으로, 네? 예, 소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괜찮아요. 네, 뭘 두려워하십니까? 예, 소신으로 말씀을 댓글 좀, 보지 마십시오. 네, 소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물론 다 삼성도 10만 원 가고 예. 언젠간 다 가는데 네. 먼저 가는 먼저 가는 건 궁금하니까. SK라고 보는데요. SK하이닉스가 40만 닉스 먼저 간다. 예, 40만을 가자마자 삼성은 그 직후에 예, 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요? 왜 40만 닉스를 먼저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추세가 2026년 말까지의 그 엔비디아의 그 AA 관련 반도체가 사실상 계약이 끝나고 2027년 물량도 지금 다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어떤 수급,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 대한 전망이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가 언제 편승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그 고부가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찰하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냐 고민하기보다는 그 고민할 시간을 일단 한 주라도 더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전자, 40만 닉스는 올해 안에 저는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기세라면 지금 가능하지 기세라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는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올랐고요. 애플이 이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별로 혹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전해졌는데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항상 뭐 관련한 수혜주 찾기를 하는데 어때요? 뭐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까? 네, LG이노텍도 좋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좋고 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9%나 오르네요. 일단 아이폰이 너무,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거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사진 보고 놀랐는데 오픈런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역시 아이폰은 역시 아이폰이다 생각이 좀 되고,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그 앵커님 보시기에 그 예쁜가요? 예뻐요. 네. 예쁜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17은 안 살 것 같은데, 저는 몰랐는데 그걸 많이 사는 걸 보고. 그리고 이번에 그게 진짜 얇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휴대전화에 항상 다들 케이스를 끼니까 네네. 더 두툼해지는데 네. 얇으니까 케이스를 껴도 이게 네. 그렇게 두툼한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너무나 얇은 게 나오니까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사실 AI 모멘트 없다 했는데 이제 애플이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다른 AI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애플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온 디바이스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갖고 있어도 돼,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감함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저도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표님은 나는 별로 안 써. 네네. 대표 혹시 갤럭시 쓰세요? 아니, 전 갤럭시도 쓰고 아이폰, 회사 폰은 갤럭시, 개인 폰은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그 아이폰의 그 기괴한 모양이 좀 적응이 좀 안 됐었는데. 뒷모습? 뒷모습이.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네. 색깔도 그랬는데,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일단 그 온디바이스 AI보다 AI 앱을 깔아서 쓰면 된다는 말씀에 약간 좀 적응이 좀 되네요. 일단 그걸 보니까 그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LG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영향을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이제 팀쿡 그 CEO가
뭐 애플의 그 아이폰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뭐 30% 이상, 뭐 그렇게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 회사인 우리나라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 이전에 나왔던 그 LG 그 저 아이폰의 실적이 보통 아이폰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이폰이 9월에 나오게 되면 1월 달에 아이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 규칙적인 반복적인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LG 노텍의 성과도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4, 4분기쯤에 되면 확실히 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를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LG이노텍의 주가는 9%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을 보이면서 오늘도 2.9% 오릅니다. 수혜주 항상 사실 우리는 LG이노텍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가장 큰 거는 LG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그 전문 그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칩셋들, 그러니까 이제 그 핸드셋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중에 LG이노텍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그 비오의 그 이 디스플레이를 더 이상 미국에서는 쓰지 못하게끔 이제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회사가 될 텐데 사실 뭐 그동안 애플이 말도 안 되는 그 산업 스파이 짓을 했다는 거를 생각하면 애플은 사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애플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그 LG 디스플레이도 뭐 한편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지금까지 그 LG 디스플레이, LG 전자의 그 가전 부분에서 가장 골칫석이었던 LG TV 같은 경우는 OLED 부분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서 수익이 별로 안 나는 바람에 별로 뭐 그동안 좋지 않았었는데 삼성에서 OLED TV의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에서 구매를 하는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영향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성과도 그 실적도 좋아지는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게 기대가 좀 되고 있어서 네. 일단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한 내용 말고도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아서 네네네. 사실 주가의 상승이 계속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추가적인 예견을 하시나요? 상승은 있겠지만 그게 뭐 지금 오늘 주가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알테어전처럼 폭발적 상승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따른 네. 그런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제가 지금 차트, 저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가 지금 13,000원대 중반이 이전에 2024년 그리고 네. 2023년 정도에 보면 네. 항상 좀 박스권 상단 드세요. 네. 박스권 상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오랜 기간 동안 LG 디스플레이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저는 사실 삼성전기랑 LG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네, 맞습니다.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종목 대표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에 삼성 전기도 되게 달라졌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달라졌는데 네. 어떻게 이 가격대에 좀 넘어서는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뭐 강력하게 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네. 다시 좀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뭐 4만 원대에서 1만 원대로 내려와서 네. 여기서 이걸 다시 돌파한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가전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MS가 오히려 그 MS를 지키는데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 MS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 수익률 부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폰 얘기를 사실 최근에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 얘기를 했지만 LG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호재를 한 번씩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 과연 그 호재가 최근에 또 시장에 있어서 오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시키게 될지 저는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건데 네네.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예. 수급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가 3,470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을 더 높여서 870선의 돌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물론 급등을 하는데 영향을 좀 받고는 있지만 이 4분기에 지금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4분기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네. 대표님은 반도체는 일단 1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떤 섹터가 또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하게 될까요? 일단 뭐 반도체가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긴 할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는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만큼 강력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머지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나눠지는 게 지주사들이 이제 거기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할을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원자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조방원 중에서 원자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그 방산이 약간 역할을 할 것 같고 바이오가 그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나요? 네. 바이오에 대한 거는 뭐 바이오가 뭐 괜찮다 뭐 이런 것보다는 바이오가 굉장히 소화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의 실적이 좀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저는 바이오를 좀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바이오는 보통 1상, 2상, 3상이라는 전형적 그래프를 그리고 네. 개인들을 굉장히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수급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 뭐 커버도 안 하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도 네. 바이오 종목은 뭐 하나 이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어렵죠. 거예요. 예, 내용도 어렵지만 예. 뭐 실적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도 실적이 없어도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도 네. 있고 실적이 있어도 주가 못 가는 지금 대형 네네. 바이오 종목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 그래도 ETF라도 사세요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ETF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TF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ETF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상 뭐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형 그 제약사 대형 그 바이오 제약사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ETF 들어가는 뭐 종목들이 뭐 8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한 10개 종목들이 그 ETF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ETF를 통해서라도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2차 전지는 어때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이게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맞아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그 어떤 그 다른 봄날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절이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제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시작된 그 산업의 변화 때문에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또 2차 전지가 그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SSD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와 이 그 무역의 그 어떤 이런 패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더 미국 시장의 SSD로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2차 전지가 지금의 그 가격보다는 더 밸류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2차 전지는 지금보다는 좀 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지금 낮은 가격을 뭐 5년까지 뭐 길게 보시면 3년에서 5년까지 보실 수 있겠죠.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뭐 그 이제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그 분할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지 이제 다른 산업이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실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포모나 이런 거 없으실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뭐 시장이 팽배했을 때 조선주가 20년 주기로 25년이나 20년 주기로 상승한다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조선주를 끈질기게 들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한 수익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조선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오늘 토픽도 예, 그와 예. 관련해서 조선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일단 그 제가 탑픽을 가져온 건 요즘에 그 순환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급의 어떤 순환에서 그 지주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HD 현대도 뭐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지주사 중에서 뭐 중공업과 그 인프라코어 등 뭐 이제 다양한 그 중공업, 그 중후장대형 산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분 구조 그 개선 노력도 있고 뭐 그 자사주 소각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사주 그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공업 부분은 지금 뭐 그 한 3, 4주 사이에 엉망진창이 된 그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그러니까 뭐 마스카 프로젝트 엉망진창이 됐지만 사실상 미국은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공업 부분이 하고 있는 그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자체 투자의 성과도 좀 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HD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코어 부분의 방산과 그 엔진, 이게 그 미국에서 북미 전력 수요의 그 증가 부분을 상당히 그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가 뭐 전력도 하고 엔진과 방산 부분 그리고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주사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다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난주에는 한 16만 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오늘 막 약간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제가 보는 가격은 목표가는 한 18만 원, 손절가는 한 14만 원 정도에서 그 이 HD 현대를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현대 조선 관련해서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 미국 조선업과의 협력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최근에는 한화 쪽에 이야기하면서 하나오션 얘기를 했는데 HD현대 그룹에 있어서는 워낙에 또 관련된 회사가 많기 네.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과연 하반기에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대표님은 계속 네. 주도주 역할을 그래도 일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반기보다는 그 역할이 그렇게 축소가 된다고 볼 수는 네. 있겠죠. 네. 그 주도주 역할은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지만 일단 그 조선주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석을 더 잘 가려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를 토픽으로 꼽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테네 자산관리자부대 이민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식품기업 오뚜기가 식품업계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정작 짠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인지 잠시 후에 이유 함께 짚어보시고요.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끝으로는 지마켓입니다. 알리바바와의 합작 법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배경까지 정리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뚜기 이야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뚜기가 식품업계 대표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죠. 최근 10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고 배당 성향 또한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뚜기의 배당 흐름 그리고 배경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뚜기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441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확대에 점진적으로 나섰는데요. 2015년까지만 해도 이 일주당 결산 배당금이 5,200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000원까지 많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 성향도 같은 기간 16.8%에서 22%포인트로 5.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HMR 시장에서의 확고한 이 브랜드 입지와 라면, 양념 소스류, 그리고 식용유 등 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매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서 나온 수익도 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배당 여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배당금 자체는 늘었지만 정작 이 주주들이 체감하는 수익률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다고 하는데 실제 수치로 보면 어떤 수준입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배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당 수익률 자체는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은 1.4%대에 불과했고요. 2023년 이후에도 2.3% 수준으로밖에 올라오지 못했고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평균보다 2.6%인 것보다 0.3%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이 현금 흐름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오뚜기 주가는 최근 5년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53만 원대였던 2분기 말 평균 주가는 2025년 2분기 말에는 39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연평균 5.7% 감소했습니다. 이 거래량 또한 2분기 말 기준으로 2020년 84만 건을 넘어섰다면 2022년 들어서 48만 건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2023년에는 46만여 건, 또 2024년에는 69만여 건, 또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45만여 건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 잉여금 그리고 자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 먼저 배당 재원이 되는 오뚜기 이익 잉여금은 매년 1,000억 원 안팎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8,50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힘을 입으면서 2024년 2조 원대로 훌쩍 올라왔었는데요. 더불어 오뚜기는 이렇게 쌓인 이익잉여금 대부분을 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고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장부가만 보더라도 지난해 9,977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5%가량 증가했고요. 또 부동산 등 유형자산도 1조 8천억 원대로 같은 기간 4.1%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뚜기는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적극적인 이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같은 방안들도 검토가 되고 있을까요? 오뚜기 측은 우선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계획은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 배당 수익률 개선이나 주가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이런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뚜기가 앞으로 어떤 주주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게 될지도 집중해 보셔야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1.18%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2만 5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음식료 업종도 한번 살펴보면 농심의 낙폭이 오늘 크게 나타납니다. 3%가량 농심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신세계푸드는 6%대 강세, CJ 프레시웨이는 3%대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가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오뚜기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신라 면세점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신라 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역은 향수나 화장품, 주류 그리고 담배처럼 핵심적인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번에 철수 결정이 내려진 배경 그리고 절차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호텔 신라는 앞선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권역 자체는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 그리고 향수, 주류, 담배 판매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이번 철수 과정에서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납부했지만 최소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이 영업을 이어가며 정리 절차를 마저 밟아야 합니다. 당초 이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까지였는데요. 호텔 신라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과도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지속 운영 가치에 비해서 청산 가치보다 더 적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영업 정지 금액은 4,293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10.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영업 정지일자는 2026년 3월 17일자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계약 해지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 면세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면세 사업의 불황 그리고 임대료 갈등이 배경이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라 면세점은 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임대료가 여객 1인당 고정 단가 방식으로 산정되다 보니 이 매출이 줄어도 임대료는 줄지 않아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신라 면세점은 임대료를 40%를 인하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를 했고 법원 조정 과정에서 이 25% 인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고요. 여기에 중국 보따리상 감소, 또 단체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까지 겹치면서 면세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요즘엔 또 면세점을 잘 방문하지 않고 올리브영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다이소나 이런 플랫폼들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면세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졌다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이제 면세 산업은 이제 오히려 적자를 떠안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결정 이후로 앞으로 면세점 시장 관련해서 지형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인천공항공사가 재입찰 절차에 나선다고 하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 면세점 철수에 따라서 이 DF1 권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이 권역은 공항 면세점의 주력 품목이 포함된 만큼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고요. 현재 신세계 면세점 역시 인천공항과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철수 여부를 확정짓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 신라와 신세계 모두 벌점 5점을 감수하고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재입찰 과정에서 임대료 인허가 조건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신라 면세점은 이번 철수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향후 신라 면세점의 전략은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까요?
네, 우선 호텔 신라 측은 과도한 손실을 감내하기보다는 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과 이 주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철수의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약금 반환 소송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 정지 규모가 4,293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법정 대응 여부가 향후 전략의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면세 산업 전반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신라 면세점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해외 거점 확대나 신규 채널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항 면세점 의존도를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더 다각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신라 관련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호텔 신라는 9월 17일부터 주가 쭉 오름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47%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5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현대백화점도 오늘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가시죠.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G마켓 관련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죠. G마켓이 입점한 60만 셀러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무대는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셀러들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버튼 하나만으로 해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이번 진출이 갖는 의미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G마켓 셀러들은 앞으로 상품을 이 라자다 인천 물류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통관과 이런 현지 소비자 응대까지 모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리바바 그룹 산하 라자다는 이용자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대표 플랫폼으로 이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셀러들에게는 해외 수출 기회를, 또 신세계 입장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중개 수익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네, 알리바바와의 협력이 본격화된 만큼 이 G마켓과 라자다 간의 시너지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 그리고 공정위가 내걸었던 조건까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공정위는 지난 18일 이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면서도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상호 사용 금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한국 소비자 정보는 알리바바에게 제공되지 않는 구조인 건데요. 신세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셀러들의 수출 지원 명분을 확보하면서 또 알리바바와의 글로벌 협업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2위 출범에 따라서 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두 회사는 독립 운영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셀러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기회이자 또 신세계와 알리바바에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라자다와의 연동을 통해서 한국 셀러들이 해외 시장에 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알리바바는 동남아를 넘어서 글로벌 유통망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제 수익 배분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이번 진출이 라자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해외 채널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상품이 라자다를 통해서 팔릴 때마다 G마켓과 라자다가 판매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이 G마켓 셀러들에게 판매가의 5.55%를 해외 판매 대행 수수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셀러들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첫 진출지는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지만 향후에는 알리바바의 200여 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K-베뉴 코너 입점도 병행되면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력이 단순히 판매 채널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신세계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들려옵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현재 양강 체제를 구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알리바바의 협력이 또 G마켓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이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이 G마켓에 집중이 되면 개인화 서비스와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져 쿠팡의 로켓 배송 중심 락인 전략을 이 기술적으로 뛰어넘을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고객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이고 또 JV 출범 이후에는 초개인화 쇼핑 경험 제공, 또 해외 직구 배송 안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강화 등으로 질적 성장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G마켓 고객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맞춤형 쇼핑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양사 합작 JV는 이 경영진 구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고객들과 셀러들에게 비전을 밝히고 이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G마켓이 시장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신세계는 2%대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1,000원 선 지나가고요. 그 밖에 소매 유통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한화갤러리아가 0.88% 하락, 현대홈쇼핑, 롯데쇼핑도 각각 1%의 낙폭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가시죠. 오늘 이슈플러스는 보도국의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ETF 시장에 있어서의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중국 관련한 ETF가 수익률, 상승률 상위에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감이 있거나 조금 중국에 대해서 조금 살짝은 기대 이하로 폄하하기도 하죠.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나가니까 왜 잘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면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중국 주식 관련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늘 하는데 늘 할 때마다 그 영상 클립의 댓글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중국 관련한 투자를 최근에 진짜 많이들 다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욕은 해도 네. 암암리에 혹은 기술은 그래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구나라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희 한국 속담에도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글로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기술력, 아직까지는 뭐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빠른 성장을 이룬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네. 아까 전에 그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 투자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 또는 홍콩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려가는 네. 그런 좀 반대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렇죠. 방송 자체가 당연히 금융방송,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철저하게 주가 측면, 경제 측면에 있어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상장된 중국 ETF가 지금 수익률 상위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상승에 중국 쪽에서 있어서의 핵심
동력은 뭘까요? 가장 압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정책 모멘텀이라고 정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책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 뭐 정책적인 지원에 있다. 또 반대로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을 때는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올해는 확실히 좀 정책적인 수혜, 그다음에 이 AI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올 초에 보면 이 딥시크 쇼크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비용이 저희 원화 기준으로 한 70억 원, 80억 원 정도밖에 들이지 않는데 챗 GPT라든지 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인데 그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처리 속도는 오히려 더 앞서는 평가까지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딥시크 쇼크가 좀 현실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딥시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소스를 좀 오픈 소스로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전부 다 갖다 써라.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건데 챗 GPT나 제미나이는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바톤을 이어서 2월 달에 이 시진핑 총리가 뭐 딥시크의 CEO, 딥시크 CEO는 거의 뭐 중국 정부 관계자 아니면 사실 만나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그런 딥시크 CEO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또는 알리바바 다른 빅테크의 CEO 수장들을 다 불러서 AI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민간 주도의, 민간 중심의 이런 AI 관련된 정책을 지원해주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제조 또는 중국 표준 2035, 중국 같은 경우 2015년부터 30년 계획으로 참 중국 정부가 무서운 게 국가 계획을 세울 때 뭐 5년, 10년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도 30년짜리 계획을 그냥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10년 단위의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다시 올해 10년 뒤를 바라보는 중국 제조 2035 정책을 발표했고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 ETF 또는 중국 증시의 상승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다음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구조적 변화에 좀 직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의 그런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측면,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예금 금리가 지금 한 2%도 안 됩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 10%, 20% 훨씬 넘는 그런 예금 금리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품이 꺼지고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금도 너무 금리가 낮고요. 부동산은 이제 돈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중국 기업들이 또 기술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좀 더 맞는 배터리를 출시하겠다, 이 기준에 맞는 배터리를 출시하겠다, 공급하겠다는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정책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다른 뭐 자금 유입의 측면을 보게 돼서 최근에 중국 ETF가 굉장히 높은 이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가 3,800선에서 그러니까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지금 상단에서 좀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시장에서는 과연 고점 신호로 볼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정책 모멘텀이나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흥을 예상을 한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할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이제 상승기를 막 지나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한 2, 3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어떻게 보면 반등 구간을 벗어나서 좀 상승을 하는 구간의 초입이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은 확실히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상승입니다.
그 어떠한 자산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무조건 상승만 하는 그런 자산은 사실 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이 조심스러운 흐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은 주가가 오른 것을 좀 매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9월 말 10월 초 지나게 되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또 추석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도 조금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현금화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하이 종합 3,800선 고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고점 아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 무조건 오를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조정 신호가 나오게 되면 매수 흐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이 정책적 지원이 훼손되지 않았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이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지원 흐름은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도 더 이상의 AI 정책은 조금 우리가 쉬어가겠다라는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중국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최근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뭐 SMIC나 아니면 캠브리콘 같은 기업들이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뭐 중국, 홍콩 포함해서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반도체가 눈앞에 아직 나온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적이 완전히 지금 숫자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분기별로 발표할 때 그 흐름이 좀 더 이어나가는지 대한 측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자금 유입입니다. 지금 홍콩 시장을 통해서도 8월 같은 경우도 거의 역대급으로 홍콩에 있는 ETF에 투자하는 자금들, 남향 자금도 있고요. 본토에서 들어오는 자금, 외국인 자금들을 포함해서 그 월간으로는 계속 역대급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측면에서 꺾이지가 않는다면은 이러한 흐름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부분을 또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뭐 공급 개혁이라든지 뭐 AI 자립 등이라든지 중국 내부적으로 주식시장에 국민들을 투자하게 만들려는 그런 여건들을 최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뭐 수급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 적립식으로 이 투자하는 잔고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중국에 계시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예금 금리도 너무 낮고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지만 중국 증시는 올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뭐 2, 3년, 3, 4년 동안의 이런 주가 뭐 미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많이 올라야 되는 덜 오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 규제를 좀 철폐하는 그런 움직임이 기업 측면에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2, 3년 전에는 조금 지금으로 보면 좀 분위기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을 좀 이렇게 시진핑 총리 입장에서 좀 처벌하는 그런 뭐 알리바바의 마윈 CEO 갑자기 뭐 사라지는 네. 그런 사건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국영 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좀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가 뭐 지원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 AI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이걸 피지컬 AI로 만드는 건 결국 민영 기업, 민간 기업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서 인재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자금이 좀 더 수월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자국의 국민들이 뭐 이구환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것을 중국 기업의 이런 물품으로 살 때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의 정책적인 측면이 훨씬 더 주식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그동안은 좀 내수에 좀 더 포커스된 그런 정책들 또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가 물론 AI는 자체 생태계를 좀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자국의 이런 사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도 중국 뭐 전기차, 배터리 회사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유럽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 보는 게 과거에 뭐 1, 20년 또는 2, 30년의 정책이 단순히 중국 내부에만 좀 집중돼 있었다면은 또는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지금 2025년의 정책은 중국에 대해서 내부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유럽이나 다른 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고 내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정책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국영뿐만 아니라 민영 기업에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사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중국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주식시장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양책의 일종으로 중국 국민들이 지금 저축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이걸 줄이고 중국 주식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축에 있어서 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온 그 양 자체가 네. 이제 막 시작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말씀이 중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금리가 더 이상 오를 분위기는 지금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 매크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예금이 좀 더 매력이 없는 시대가 왔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또 찾았는데 중국 이 증시를 보는 중국 뭐 본토에 있는 이 중국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수가 6천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좀 더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 중국 그 투자자분들이 좀 더 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수월하게 얻고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투자 또는 분산 투자, 좀 선진화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입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 투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투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채용의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투자에 들어오는 중국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들어오는 좀 초입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입 과정에서 과연 그 돈들이 어느 쪽으로 유입될 것인지 지금까지 뭐 다양한 기업들 그 가운데 이제 테크주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상대 강도에 있어서의 테크주의 움직임 중국 쪽 계속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굉장히 수요가 명확하더라고요. 네. 외국인 또는 뭐 중국 뭐 남향 자금이라고 하죠. 그 자금들은 테크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첨단 산업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백주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설에 투자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기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 또는 AI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또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순위가 높은 태양광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단순히 기존의 뭐 채널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좀 AI와 좀 결합이 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뭐 혁신적인 또는 뭐 신약 관련된 기업,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뭐 일라일리라든지 다른 빅파마 기업들의 수조 원의 이런 판권 계약을 체결한 걸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바이오 신약이라는 이런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한테 수조 원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올라와 있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한 기업들, 혁신 기업들 또는 뭐 일부 소비 진작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좀 배당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씩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배당. 보게 되면은 네, 중국 투자자분들이 좀 확실히 좀 패턴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중국이라는 글자 두 글자만 빼면 한국 또는 뭐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것과 좀 유사한 흐름, 좀 비슷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측면 자체가 향후 뭐 중국 테크 기업들, AI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다른 첨단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의 초입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 관련한 ETF 중에서도 보니까 네. 그냥 그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한 기업이 좀 좋으면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ETF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금 시점에서 관련한 ETF에 대한 비중은 더 늘려가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는 좀 초반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구조적 성장의 좀 변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한 10년 동안 중국 증시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또 10년 뭐 주기설이란 얘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구조적 변화의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투자 방법도 바뀌고 있는 게 저희가 뭐 중학개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중학개미 분들이 뭐 저희가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같은 사이트에 보면은 뭐 매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사시고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보관하시느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네. 뭐 중국, 홍콩 통틀어서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압도적으로 보유하시는 종목이 바로 이 샤오미라는 종목입니다. 아, 샤오미. 네,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뭐 보조 배터리로 많이 익숙하신데 네. 샤오미가 굉장히 좀 첨단 기업으로 거듭난 지 좀 오래되고 있고요. 전기차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휴머노이드 산업까지 진출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하면은 좀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oT라고 많이 합니다. 사물 인터넷인데 AI와 IoT를 결합한 뭐 신조 용어일 수 있죠. AIoT의 좀 중국 내에서 선두주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밸류체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중학개미의 넘버원 픽인 이 샤오미를 중심으로 한 샤오미 테크 또는 샤오미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요. 이 샤오미 같은 경우 워낙 이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네. 밸류체인으로 만들기 적합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샤오미가 갖고 있는 이 전략, 밸류체인 전략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른 뭐 운용사나 증권사처럼 펀드를 조성합니다. 본인들의 자금으로요. 샤오미가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샤오미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OEM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 중국 그 기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본인들의 자금, 펀드에서 자금을 직접 태운 상태에서 그 기업들이 발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부터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네. 정말 샤오미의 이 뭐 밸류체인, 샤오미의 친구들을 만드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 샤오미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사이버 원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별도로 있는데 샤오미 이 펀드, 휴머노이드 펀드를 직접 조성해서 전체에 있는 이 스타트업, 중국 관련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자금을 잘 공급하고 이 샤오미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사이버 원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부품을 이런 넣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주문 몇 개 주고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고 초기에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제조업을 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기업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단순히 물건 몇 개 만드는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을 본인들의 이런 IoT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도 단순히 뭐 지수 투자 또는 뭐 특정 뭐 테마 투자에 벗어나서 우리도 이제 중국 투자할 때 미국 투자하는 것처럼 실적도 한번 보고요. 네.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라이브로 한번 요즘 워낙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라이브로 한번 좀 저희가 들어도 보고요. 중국 매크로 뉴스나 한번 분석도 해보고요. 네. 이 중국 투자도 좀 미국 투자하시는 것처럼 개별 기업을 한번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좋은 수익률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투자 패턴의 좀 변화에 앞서서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테크 밸류 체인도 운용사에서 상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담보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가전용 제품 말고도 유럽에서는 전기차 쪽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또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대륙의 실수다라는 표현과 함께 샤오미가 만들어내는 저가 제품에 있어서를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또 기술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좀 많은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참
전략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모델에서 시작해서 고가 모델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도 그렇고 고가 프리미엄 모델에서 시작을 한 그런 네. 기업들이 오히려 좀 저가형 모델로 좀 내려오는 좀 이 재밌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만나겠네요. 결국은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이 3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만든 이렇게 회사가 나온 지 한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글로벌 스마트폰이 첨단 산업의 결정체라고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3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돼서 굉장히 대단하고 그러네요.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AP를 가장 먼저 장착한 게 애플도 아니고요. 네. 뭐 삼성도 아니고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샤오미 17 핸드폰에서 퀄컴의 최신 이 스마트폰 AP를 탑재하고 그다음에 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애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기기를 판매하는 또는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업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이 애플의 매출의 상당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의 자체 칩을 본인들이 만드는 뭐 핸드폰 또는 다른 웨어러블 기기에 다 탑재를 하는데 매출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만든 칩을 TSMC에 주문을 해가지고 그 칩을 해서 하나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다른 걸 이 완성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이 공식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상당수가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은 반도체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샤오미도 자체적으로 AP 칩에 들어가는 이 3나노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뭐 애플, 퀄컴, 대만의 미디어텍에 의해서 샤오미가 글로벌 4번째로 이 3나노 반도체를 개발한 것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이 기업을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검증이 됐다라고 좀 저희가 보고 있고 올해 샤오미의 레이진 CEO가 밝힌 게 우리가 애플보다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달라는 말씀까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의 시선 자체가 아직은 샤오미를 조금 더 좀 프리미엄보다는 좀 이렇게 저가형에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보증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TF 지금 사실 제가 종목 뭐가 밸류체인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네.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어요. 알리바바 밸류체인도 있습니다. 타사의 종목인데 아니 샤오미 밸류체인에 종목도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샤오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네네. 하지 않습니까? 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샤오미의 핸드폰에 또 많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통신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CATL과 같이 좀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샤오미의 친구들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샤오미 핸드폰을 좀 많이 판매하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 그 업체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샤오미를 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중국의 이런 전반적인 이 AI 제조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사실 우리나라의 중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단일 종목 1위가 샤오미입니다. 다들 미리 투자를 하고 계셨군요. 지금 홍콩에 상장된 주식 샤오미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그 다음으로 알리바바, 또 CATL, 유비텍 로보틱스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이나 전기차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이제 AI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업들 더불어서 샤오미까지 같이 투자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이미 다들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 보긴 합니다만은 뭐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주가 움직임도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 이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과 좀 대등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안에 있는 로봇 기업들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뭐 SMI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은 중국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반도체 자립
자립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자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술력인데 아까 샤오미 같은 경우 3나노 반도체를 직접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중국 내에서도 중국 안에서 이 반도체를 충분히 생산할 기술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이 자체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CATL 같은 종목들도 샤오미가 전기차를 2027년에는 이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에 진출해서 그냥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 독일 BMW에 한 20년 이상 근무한 그 BMW i 시리즈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전기차 모델인데 여기 수석 디자이너인 카이란 거를 스카웃을 해서 이미 8월부터 이미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근하는 장소가 중국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샤오미가 갖고 있는 독일 미넨에 R&D 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출근을 이미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날수록 자연스럽게 또 CATL 같은 종목들에 대한 그런 주가 움직임도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네.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좀 더 또 완성 단계에 이르고 좀 산업이 좀 조금 더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그들이 또 잘할 것으로 생각된 드론이라든지 다른 쪽의 산업이 굉장히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하면은 뭐 AI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에너지 쪽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에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항상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 탑티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사실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좀 모멘텀이 있을지 중국 쪽에 있어서. 네. 우선 이 기업들이 많이 오른 건 합니다만 한 3, 4년, 4, 5년 정도 차트를 보게 네. 되면은 여전히 좀 고점을 회복 못한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많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3, 4년 전에 좀 더 많은 기대감을 가졌을 때 대비해서는 오히려 뭐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주식시장에 또는 테마형 ETF 또는 테마 좀 이렇게 산업이 성숙되기 이전에 이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엄청 오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금리 인상기를 맞거나 아니면 이 군사를 빼는 단계에 오게 되면 3, 40% 또는 4, 50% 정도 한 50%, 60%까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있고요. 긴 조정, 몇 년 동안의 조정이 좀 거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 다 사라지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기업들은 정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좀 괜찮은 정말 이 찐 선수들이 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만은 훨씬 더 이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초입을 조금 지난 뭐 태양광은 초입 조금 지난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중기 좀 전 단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개별 실적이 어느 정도 분기마다 나오는지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좀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제도적으로 좀 태양광 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도입 의지를 좀 드러내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뭐 중국이 1위입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 10몇 년 전에 뭐 태양광 좀 많이 좀 이렇게 국내 기업들 많이 진출했는데 중국 기업들의 저가 이 공세 좀 저희가 한국 기업들이 좀 이기지 못하고 많이 시장을 떠났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지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를 지나고 결국 살아남은 중국 기업들이 이미 밸류체인 생태계를 태양광에 완전히 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도 절대 중국 없이 태양광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태양광보다는 좀 기존의 뭐 석유라든지 이런 전통 쪽 이 연료를 조금 더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충분히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좀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실적, 정책적 지원, 그다음에 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훨씬 더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 경계론도 좀 있기는 합니다. 정책 신호 중에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요거는 조금 주의하면서 요 변화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라는 포인트 혹시 있으실까요?
중국 우선 내수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수는 무조건 키운다. 맞습니다. 내수 같은 경우는 좀 중국 정부가 오히려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한번 이 이구환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나 이런 일부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보급률 갖고 있긴 합니다만 빈부격차가 아직 너무 큽니다.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내륙 쪽 같은 경우 여전히 좀 못 사는 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구환신 새로운 걸 좀 바꾸는 그런 내수 정책을 중국 정부가 실행할 수밖에 없고요. AI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되돌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AI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패권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AI에 대해서 핵무기와 같은 그런 전략적 자산이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처럼 중국도 똑같습니다. 아니 핵무기에 있어서는 중국도 절대 져서는 안 되는데 네. AI에 대해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이 인식이 너무 강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AI 관련된 중국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국 이 내부적인 그런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총리와의 좀 무역 전쟁 격화가 지금 조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매크로적인 악재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 증시 10년 이 주기설 그다음에 10년 동안의 구조적 변화에 초입해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들이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좋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하반기,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대형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이벤트가 상방으로 혹은 반대로 하방으로 만들어질 뭔가 촉매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주목하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뭐 주석이 이게 만나느냐? 그다음에 만났을 때 그다음에 얼마나 서로 현실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내느냐입니다. 그러게요. 이 틱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인수하는 것은 단순히 뭐 기업의 경쟁력 측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문화적인 측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이 양국의 정상이 결국은 잘 주고받는 그런 흐름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네. 워스트 시나리오는 또 이거에 대한 반대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뭐 서로에 대해서 좀 극단의 상황으로 좀 치닫는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면은 또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싸우려고 협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든 결국은 본인이 좀 더 얻고자 하는 이 두 치밀한 협상가들이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이 지향점을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워스트로 보이다가도 역시나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런 조금 한 발짝 뒤에 있으면서도 큰 이 전제 조건이 훼손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대형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고점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은 숨고르기 이후에 또 네. 4분기에 상승을 좀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요즘에 사실 중국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 뉴스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봐도 그렇고 네. 다들 뭔가 2차 랠리가 엄청나게 강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본부장님도 좀 그러실까요? 네, 저도 2차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저희가 힌트는 결국 뭐 그동안 좀 선진 증시라고 있는 네. 미국 증시를 한번 좀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1, 2년 동안 단기적으로 많은 조정, 지금도 미국 뭐 증시가 지금 뭐 선물에서 굉장히 많이 특정 종목 같은 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거나 하더라도 결국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게 되면은 하루에 뭐 큰 종목들도 몇십 프로가 오르는 것도 지금 당연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그런 랠리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에 따른 그런 랠리가 좀 앞선 상황이고 유동성적인 측면,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저희가 좀 1차 랠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이 주식시장의 상승은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오르면 오를수록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그러니까 8월 중순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실적은 아마 11월부터 당연히 발표가 될 예정인데 11월에 발표되는 그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면 미국 기업도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무리 큰 대형주라도 하루에 몇십 프로가 오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2차 랠리가 좀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저희가 좀 더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기가 바로 11월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좀 나오는 그 실적에 대한 힌트는 또 뭐 9월, 10월 또는 10월 11월 초까지 나오는 중간중간 또 매크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샤오미 같은 경우 핸드폰 샤오미 폰 17 같은 경우에 좀 반응들이 나올 텐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이 만약에 이어지면서 11월 실적까지도 좋은 흐름을 나온다면 연말 랠리까지도 충분히 저희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랠리가 펼쳐진다면 이전에 올랐었던 테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가 더 붙게 될까요? 우선은 그 세 가지를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흐름을 이어나갈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경제로 보면 이게 큰 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의.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헬스나 운동할 때 네. 가장 이 칼로리를 많이 빼고 하는 게 바로 하체 운동 스쿼트지 않습니까? 그쵸. 예, 스쿼트를 좀 먼저 해서 땀을 빼고 나머지 장 근육을 좀 기르는 것처럼 네. 결국 이 스쿼트가 되는 이 코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좀 다른 중국이 또 잘하고 있는 산업, 뭐 어떤 산업이 하나가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 드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로봇이 될 수도 로봇이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자체가 지금 저금리 상황입니다. 저금리에서는 역시나 뭐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큰 종목들의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업스트림을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국 말씀해 주셨던 뭐 로봇이 됐던 새로운 뭐 드론이 됐던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 중국에서 지금 주축을 이루는 대형 기업들 샤오미를 비롯해서 뭐 네. CATL이든 알리바바든 그 기업들이 또 그런 관련한 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네. 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코어가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주 성격으로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을 계속 염두를 해둬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역시나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서 이 큰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 매출로 발생하는 것들을 결국 다른 기업들과 이렇게 뭐 생산도 맡기고 하면서 산업이 부수적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의 제조업 또는 뭐 소프트웨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샤오미 또는 알리바바 이런 뭐 CATL 관련 기업들이 우선은 잘 되고 그 기업들의 생태계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이 좀 2차 랠리, 3차 랠리로 이어지게 대한 그런 하나의 뭐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번에 에이펙 회담에서 중국 주석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그들이 유의미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이런 빅펀치가 계속해서 자생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해도 오히려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더 힘을 기를 거야. 오히려 좋아. 이런 좀 선순환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해 네. 주신 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약간 싸운 게 뭐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부터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싸운 지 한 7, 8년 정도 이 정도 싸우면 좀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운정 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 같은 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네.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내성도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반도체 굴기라고 할 정도로 그냥 반도체도 뭐 심플합니다. 그냥 미국 거 사서 쓰면 안 돼? 네. 그게 아니라 중국은 이미 그런 자생력을 좀 기르면서 본인들이 좀 잘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 사이가 좀 안 좋더라도 뭐 내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진작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뭐 무역이나 아니면 자원 같은 경우 아프리카와 쪽에 진출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네. 반대로 프랑스가 되게 어렵죠. 원래 프랑스가 잘 된 이유 자체가 유럽의 이런 뭐 식민지는 끝났습니다만 그들과 무역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저희가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중국 증시의 고점에 있어서의 박스권 흐름을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그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 있어서 2차 랠리를 좀 우리가 대비해 둬야 될 텐데요.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쉬어갈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본부장과 함께 중국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제 시그널 10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양시장 움직임 여전히 좋고요. 특히 코스닥에 있어서 1% 넘는 상승은 바이오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전까지 개별 종목 움직임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